고객님,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정지요? 왜요? 사고 기록이 확인돼서요. 사고요? 저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요. 65 마지막이라 믿었던 배달일이 사소한 일 하나로 끊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남은 인생이 멈춘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비슷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65입니다. 환갑을 넘긴 지도 벌써 오래됐죠. 요즘 사람들은 65이면 아직 젊다고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는 한번 삐끗하면 며칠씩 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다녔죠. 출근부에 결근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명절에도 나가서 일하고 야근시키면 야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는 게 왔어요. 50대 중반이었죠.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정리해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퇴직금 받고 나왔는데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이 든 사람 받아주는 곳도 없고 있다 해도 최저시급에 하루 몇 시간씩만 쓰는 자리뿐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경비, 청소, 대리운전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엔 음식 배달을 했는데 나중에는 퀵서비스로 옮겼습니다. 음식보다는 서류나 소포 같은 걸 나르는 게 제게는 맞더라고요. 무겁지도 않고 시간 압박도 덜하고요. 배달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잠깐만 하려고 했어요. 뭔가 더 나은 기회가 오겠지 싶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걸요. 65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먼저 갔습니다. 암이었어요. 투병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죠. 그때 모아둔 것도 다 쓰고 빚도 좀 생겼습니다. 지금은 다 갚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친구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집 대출에 학원비에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 알아요. 명절 때나 얼굴 보고 용돈 좀 주고받는 게 전부죠. 서로 부담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좀 안 좋아도 나가요. 왜냐하면 이 일을 안 하면 제가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국민연금은 받고 있지만 그걸로는 월세하고 공과금 내기도 빠듯합니다. 병원비, 약가, 밥값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큰 욕심도 없었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약속은 지키려고 했고 거짓말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게 제가 배운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날씨를 확인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미세먼지는 어떤지 봐요. 그리고 옷을 입고 간단하게 밥을 먹고 약을 챙겨 먹습니다. 혈압약하고 관절염약이죠. 이제는 하루도 안 빠뜨리고 먹어야 해요. 그리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생각하죠. 오늘도 무사히 보내자. 오늘도 열심히 하자. 그게 제 아침 다짐입니다.
거창한 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끝내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제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일해야 하나 싶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 중에는 편하게 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잘 돼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몸이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어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성실하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배달 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섭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날도 많아요. 몸이 시간을 기억하나 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들죠.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급하게 일어났다가는 허리를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세수하고 간단하게 아침을 먹습니다. 보통 밥하고 김치, 계란 정도예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합니다. 점심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거든요. 배달하다 보면 시간 맞춰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약을 챙겨 먹고 나면 7시 반쯤 됩니다. 그때쯤 집을 나서죠. 빌라 2층인데 계단이 20개 정도 돼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이 계단을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오릅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힘들어요. 추위에 관절이 더 뻐근하거든요. 오토바이가 주차된 곳까지 걸어갑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해요. 타이어 공기압은 괜찮은지, 기름은 충분한지, 브레이크는 이상 없는지요. 이게 매일 아침의 루틴입니다.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일을 못하니까요. 저한테 이 오토바이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8시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퀵서비스 앱을 켜고 배달 요청을 기다리죠. 처음 몇 건은 보통 서류 배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급한 계약서를 보내거나 법원 서류를 배달하는 일이 많아요. 시간 엄수가 중요한 일들이죠. 서울 시내를 오토바이로 누비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들 사이를 비집고 다녀야 하고 신호를 지키면서도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젊은 라이더들은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끝이거든요. 오전에는 보통 4-5건 정도 배달합니다. 강남에서 종로까지, 여의도에서 강북까지 서울을 종횡무진 다니죠. 거리가 멀수록 배달비가 높지만 몸은 그만큼 더 힘들어집니다. 오토바이 진동이 계속 무릎과 허리로 전해지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잠깐 쉬면서 밥을 먹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삼각김밥 2개하고 우유 한 팩 사서 먹어요. 벤치에 앉아서 허겁지겁 먹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점심시간도 배달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오후가 되면 몸이 더 무거워집니다. 아침부터 계속 달렸으니 당연하죠. 손목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목표 금액이 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10만 원은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달 생활비가 나오니까요. 오후 3시쯤 되면 소포 배달이 많아집니다.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들을 배달하는 일이죠. 음식 배달보다는 시간 압박이 덜하지만 무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싣고 다니는데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요. 저녁 무렵이 되면 출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힙니다.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차들 사이에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배달지를 찾아가야 하거든요. 짜증도 나고 피곤도 쌓이지만
표정 관리는 해야 합니다. 손님 만났을 때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배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무뚝뚝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분도 계시죠. 그럴 때는 하루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불친절한 손님도 있습니다. 왜 늦었냐고 따지거나 물건이 상했다고 화내는 사람들이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저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물러납니다. 싸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저녁 7시가 넘어가면 슬슬 마무리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두 건 정도 더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우고 다시 계단을 올라갑니다. 아침보다 훨씬 힘들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발을 벗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있어요.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죠.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거든요. 저녁은 대충 해 먹습니다. 라면 끓이거나 김밥 사다 먹거나 아니면 전날 남은 반찬으로 밥 한 그릇 먹어요. 요리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냥 배만 채우면 되죠. 밥 먹고 나면 씻고 약 먹고 일찍 잡니다. 10시 전에는 자야 해요. 내일 또 6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십니다. 허리, 무릎, 어깨,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게 제 하루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반복되죠. 일요일에만 쉬는데 그날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밀린 빨래하고 집 청소하고 병원 가고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가요. 이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 일을 안 하면 저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저는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오토바이는 야마하 XMAX입니다. 이미 7년째 함께하고 있죠. 처음 배달 일을 시작할 때 중고로 샀어요. 그때도 이미 사용한 지 몇 년 된 차였는데 지금은 정말 낡았습니다. 여기저기 흠집투성이고 도색도 많이 벗겨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오토바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거든요. 제 생계를 책임지는 동반자이자 매일 함께 거리를 누비는 전우 같은 존재입니다. 이 오토바이가 없었다면 지난 7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요. 처음 샀을 때를 기억합니다. 180만 원 주고 샀어요.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죠. 며칠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걸로 열심히 일하면 본전 뽑겠다는 생각으로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오토바이 덕분에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시동을 걸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고장나지 말고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 엔진이 경쾌하게 돌아가면서 대답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납니다. 오토바이를 관리하는데 정성을 쏟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차를 해요. 손수 물 받아다가 닦고 기름때 묻은 부분은 솔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엔진 오일은 주기적으로 갈고 타이어 공기압도 자주 체크하죠. 정비소 아저씨하고도 친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점검받아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이 오토바이 정말 잘 타시네. 정비사가 그렇게 말해줄 때면 뿌듯합니다. 제가 잘 돌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고장 난 적도 있습니다. 3년 전 여름에 엔진이 과열돼서 길 한복판에서 멈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수리비도 걱정되고요.
다행히 큰 고장은 아니어서 20만 원으로 해결됐지만 그 돈 마련하느라 한 달 내내 쪼들렸습니다. 이 오토바이에는 제 추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핸들을 잡고 서울 구석구석을 다녔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무더운 여름날도, 추운 겨울날도 함께 했습니다. 넘어진 적도 있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오토바이랑 같이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 다리에 멍이 들고 팔이 까졌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큰 손상이 없었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진 녀석이죠. 가끔 젊은 라이더들이 최신형 오토바이 타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번쩍번쩍 광나는 새 오토바이들이요.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 오토바이가 좋습니다. 낡았지만 믿음직스럽고 제 손에 익어 있거든요. 이 오토바이는 제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이걸 타고 당당하게 일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핸들 그립은 손때로 반들반들합니다. 7년 동안 제 손이 닿았던 자리죠. 시트는 군데군데 찢어졌지만 앉으면 편안합니다. 제 엉덩이 모양대로 패여 있거든요. 미러는 한쪽이 금이 같지만 보는 데는 문제 없어요. 배달 가방을 실을 수 있게 뒤에 캐리어를 달았습니다. 직접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배달 가방을 등에 메고 다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소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캐리어를 달았죠. 훨씬 편해졌습니다. 가끔 길에서 똑같은 모델을 보면 반갑습니다. XMAX 동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을 흔들어주고 싶을 정도죠. 같은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동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겨울에는 이 오토바이가 더 고맙습니다. 핸들에 히터 그립을 달았거든요. 추울 때 켜놓으면 손이 따뜻해져요. 발판에도 방풍 커버를 씌웠습니다. 그래도 춥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많이 나아졌어요.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메쉬 시트 커버를 씌웁니다. 앉아있으면 땀이 차거든요. 요즘 오토바이들은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던데 제 오토바이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면 그게 시원하니까요. 이 오토바이는 제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게 있는 한 저는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장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건강해야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제 오토바이가 보이죠.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 부탁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주인님. 저 괜찮아요. 이 낡은 XMAX는 그냥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제 삶의 동반자이자 희망이고 자존심입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이 맑고 바람도 적당하고 달리기 딱 좋은 날씨죠. 이런 날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토바이 타는 게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무릎도 평소보다 덜 아프고 허리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었죠. 평소처럼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걸고 앱을 켜고 첫 배달 요청을 받았어요.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서초동 법원으로 가는 서류 배달이었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배달비도 괜찮았죠. 서류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강남대로를 따라 내려가는데 차가 그렇게 막히지 않더라고요. 신호도 잘 맞아서 쭉쭉 빠졌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달렸어요. 법원에 서류 전달하고 다음 배달을 받았습니다. 여의도에서 마포로 가는 소포 배달이었죠. 무겁지도 않고 시간 여유도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경치를 구경할 여유도 있었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점심때쯤 되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배달이 잠깐 끊겼길래 편의점에 들렀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삼각김밥 3개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2개만 먹는데요. 우유하고 바나나도 하나 샀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비둘기들이 주변에서 모이를 쪼아 먹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 하면서 여유를 부렸습니다. 오후 배달도 순조로웠습니다. 막히는 길도 없고 손님들도 다들 친절했어요. 한 분은 날씨 좋네요. 조심히 다니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졌죠. 3시쯤 됐을 때 생각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갈 수 있겠는데? 목표 금액도 거의 다 채웠고 몸도 그렇게 안 힘들었거든요. 한두 건만 더 하고 집에 가서 쉴까 싶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을 받았습니다. 종로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서류 배달이었어요. 언덕길이라 좀 힘들긴 하지만 배달비가 괜찮았습니다. 이것만 하고 들어가자. 종로 사거리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로가 한적했어요. 차도 별로 없고 사람도 적었죠. 여유롭게 달렸습니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거든요. 성북동으로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힘차게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녀석, 오늘 컨디션 좋네. 핸들을 토닥이면서 칭찬해줬죠. 배달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분만 가면 도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일과가 끝나는 거죠. 저녁 먹고 씻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벌써 기분이 편안해졌어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초록불 기다리면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어깨 돌리고 목 좌우로 돌리고 손목 풀고요. 오늘은 몸이 그렇게 안 아파서 좋았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어요. 앞에 차가 없어서 여유롭게 갈 수 있었죠.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상쾌하고 정말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지 않고 날씨 좋고 손님들도 친절하고 돈도 잘 벌리고요. 매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목적지가 저 앞에 보였어요. 2층 건물이었죠. 거기 도착하면 오늘이 끝입니다.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마시면서 텔레비전 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후진하면서 나왔어요.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XMAX가 삐걱 소리를 내면서 멈췄어요. 차도 멈췄고요. 아슬아슬하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죠. 차에서 사람이 내렸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제 쪽으로 다가오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화낼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다치지도 않았고 부딪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제 오토바이를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좀 찍어야겠는데요. 네. 왜요? 차에 흠집 났는데요. 오토바이가 부딪힌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멈췄어요. 하지만 남자는 자기 차 옆면을 가리키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평온했던 하루가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남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차를 살펴봤어요. 옆면에 작은 흠집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것 같지 않았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이거 원래 있던 흠집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방금 오토바이가 부딪혔잖아요.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저는 분명히 안 부딪혔는데요. 멈췄어요. 아니, 이걸 보세요. 여기 흠집 났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흠집은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오토바이 높이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제 오토바이가 부딪혔다면 더 아래쪽에 자국이 생겼을 텐데 흠집은 그보다 위쪽에 있었거든요. 제 오토바이 높이하고 안 맞는데요. 이건 다른 데서 난 흠집 같은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부딪힌 거잖아요. 경찰 불러야겠네요. 남자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정말로 부딪히지 않았거든요. 브레이크 밟아서 딱 멈췄는데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경찰까지 부를 필요 있나요? 저 정말 안 부딪혔어요. 그럼 이 흠집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건 원래 있던 것 같은데요. 먼지 봐요.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남자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하는 거죠. 저는 점점 더 난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면 배달도 늦어지고 손님한테 연락해야 하는데요. 경찰이 오기 전에 손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사고가 나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고요? 얼마나 늦으실 건데요? 손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한 30분 정도? 아, 곤란한데요. 급한 서류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했습니다. 손님한테도 미안하고 이 상황도 억울하고요. 정말 부딪히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계속 자기 차를 사진 찍고 있었어요. 여러 각도에서 찍더라고요. 제 오토바이도 찍었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10분쯤 지나서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젊어 보였고 한 명은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이 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설명했어요. 이 오토바이가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흠집 났잖아요. 아니, 제가 안 부딪혔다니까요. 제가 항변했습니다. 경찰관이 차를 살펴봤습니다. 흠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정말 안 부딪혔어요? 네, 진짜입니다. 브레이크 밟아서 멈췄어요.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흠집이 있는데요. 그건 원래 있던 것 같습니다. 먼지도 쌓여 있고 높이도 안 맞아요. 경찰관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젊은 경찰관도 같이 봤고요. 둘이 뭔가 얘기를 주고받더니 나이 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양측 진술이 다르니까 보험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험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정말 안 부딪혔는데 왜 보험 처리를 해야 해요? 그래도 흠집이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하려면 보험사 부르셔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결국 보험사에 연락했습니다. 전화 연결하고 상황 설명하고 사진 보내고 복잡했어요. 시간이 자꾸 지나갔습니다.
배달은 점점 늦어지고요. 보험사 직원이 30분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30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손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더 늦을 것 같습니다. 손님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곤란한데요.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시고. 됐어요. 취소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배달이 취소됐다는 건 돈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좋은 하루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꼬여버렸어요. 작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커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제 오토바이도 살펴봤고요. 일단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네요. 보험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흠집은 있는데 이게 오늘 생긴 건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안 부딪혔다니까요. 그런데 차 주인이 우겼어요. 아니, 분명히 부딪혔는데요. 제가 직접 봤어요. 결국 보험사는 접촉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제 과실 비율은 낮게 잡혔지만 그래도 사고는 사고였어요. 보험 처리하고 서류 작성하고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일이 3시간 넘게 걸린 거죠. 저는 지쳐서 XMAX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던 거지. 사고도 크지 않았고 다친 데도 없으니까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밥 먹고 일찍 잤습니다. 피곤했거든요.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앱을 켰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배달 요청이 안 뜨는 겁니다. 앱을 껐다 켜봤죠. 그래도 똑같았어요. 설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안전정책 위반으로 귀하의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계정 정지, 왜요? 무슨 일 때문에요? 황급히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자동 응답이 나왔어요. 번호를 누르고 기다리고 또 번호를 누르고요. 한참 만에 상담원이 연결됐습니다. 어제 사고건 때문에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네. 그런데 작은 사고였잖아요. 제 과실도 크지 않았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정책상 사고 발생 시 안전 확인이 끝날 때까지 계정을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풀리나요? 조사 기간이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립니다. 2주일이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서요.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제 그 작은 일 때문에 2주일 동안 일을 못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해 신청은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해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얼마나 걸려요? 역시 일주일 정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막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해 신청을 했어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썼습니다. 부딪히지도 않았고 경찰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안전정책상 조사 기간 동안 계정 정지는 불가피합니다. 저는 다른 퀵서비스 앱을 깔아봤습니다. 거기도 가입하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심사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어제 사고 기록이 공유돼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제 그 작은 일이 왜 이렇게 큰 일이 된 건가요? 일방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규정이니까, 정책이니까, 안전이니까. 그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사고 한 번 없었습니다. 고객 평점도 높았고요. 그런데 어제 그 일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스템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일할 수도 없고 돈 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였어요. 그리고 통신비, 관리비 다 밀려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내야 한다고요.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 남짓 있었어요. 이번 주 일해서 벌 돈으로 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못하게 됐으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재앙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앱을 켜봤지만 여전히 계정 정지 상태였어요.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안 됐어요. 통화량이 많다면서 1시간 넘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자동 응답만 반복됐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는 현재 대기 중입니다. 순서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멘트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제야 상담원이 연결됐죠.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제 통화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정 정지건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고객님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이름하고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본인 확인하고 사유 설명하고 또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조사 중이라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대 2주일이요. 2주일 동안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정책을 따라야 해서요. 그럼 책임자 바꿔주세요. 죄송하지만 팀장님도 같은 말씀 하실 겁니다. 정책이라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답답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정책, 시스템, 자동 응답만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답글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고객 지원팀, 운영팀, 안전팀, 찾을 수 있는 모든 이메일 주소로 보냈어요. 자동 회신만 왔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통화할 수가 없었어요. 상담원은 스크립트만 읽을 뿐이었고 이메일은 자동 회신뿐이었습니다. 저는 본사를 찾아가 보려고 했어요. 주소를 검색해 봤더니 고객 방문은 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약제로만 운영한다고요. 예약 신청을 했는데 역시 자동 회신만 왔습니다. 친구한테 하소연했습니다. 비슷한 일하는 친구였거든요.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계정 정지되면 답이 없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기다리면 풀려.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풀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고. 한 달이요? 응. 그것도 운이야. 담당자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 다르대. 저는 막막했습니다. 운이라니요.
제 생계가 운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사소한 일로 계정 정지되고 연락도 안 되고 기다리다가 지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넘게 기다렸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일 찾아야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변호사비를 어디서 구합니까? 며칠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사람이 없다는 걸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고 규정대로만 돌아가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는 건 상관없었어요. 사고가 작았다는 것도 제 과실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고 발생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면 자동으로 계정 정지가 되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담원은 정해진 멘트만 읽을 뿐이었고 이메일은 자동 회신만 왔고 게시판은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65 노인 혼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왜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아침이 되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고 문자만 가득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계정은 여전히 정지 상태였고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사람 없는 시스템이 언젠가는 저를 기억해 주기를, 언젠가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전기요금 독촉장이 왔고 통신비 미납으로 전화가 곧 끊긴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하고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어요. 1,000원짜리로요. 이제는 그것도 아껴야 했습니다. 약이 떨어졌습니다. 혈압약하고 관절염 약이요.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진료비하고 약값 합치면 3만 원은 나올 텐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안 먹으니까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띵하고 무릎이 더 아팠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걱정 때문에요. 이대로 계정이 안 풀리면 어쩌나, 돈을 어떻게 구하나,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도 자기 살기 바쁜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2주일째 되던 날, 월세 내는 날이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이번 달 월세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사정이 좀 생겨서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 저도 사정이 있어요. 대출 이자 내야 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일주일이요? 아, 그럼 이번 한 번만요. 다음에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요. 하지만 다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은행 대출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소득 증빙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은 불가능했어요. 저는 집에서 팔 만한 물건을 찾아봤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하지만 다 오래된 물건들이었어요. 팔아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려봤습니다. 텔레비전 10만 원, 냉장고 15만 원, 그렇게 가격을 책정했어요. 하지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낡았나 봅니다. 밥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끼만 먹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컵라면 하나, 저녁에 밥하고 김치 조금요. 배가 고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뺨이 푹 꺼졌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등교하고 배달 라이더들이 바삐 움직였어요. 저만 멈춰 있었습니다. XMAX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안 탔더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가끔 내려가서 시동이라도 걸어줘야 하는데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 우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 집에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쉬었거든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어요. 오늘도 하루 일했다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더 피곤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했어요. 밤이 되면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게 막고 하소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3주째 되던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앱에서 알림이 떴어요. 조사 결과 안전운행 교육 이수 후 계정 재개 가능합니다. 교육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교육이라니요. 또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교육 일정이 2주일 뒤였어요. 그것도 평일 낮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 달 반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죠. 한 달 반 동안 일을 못합니다. 한 달 반 동안 돈을 못 법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현실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약을 못 사고 월세를 못 내고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도움 청하고 싶은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작은 사고 하나가 제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였어요. 차갑고 음산하고 끈적했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제 XMAX가 거기 서 있었죠. 비를 맞으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내려가서 커버를 씌웠을 겁니다. 비 맞으면 녹이 슬고 전기계통이 고장 날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히 관리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려갈 힘이 없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그냥 창가에 서서 바라만 봤습니다. XMAX가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희망이었던 그 오토바이가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거기 서 있었어요. 7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가 이제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보면서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열심히 달렸지만 결국 방치되고 잊히고 비를 맞는 신세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XMAX를 샀을 때요. 중고였지만 제게는 새 출발이었어요. 이걸로 열심히 일해서
남은 인생을 떳떳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이었어요. 아침마다 시동 걸고 거리로 나가고 배달하고 돈 벌고요.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어도 일을 못합니다. 시스템이 막았으니까요. 계정이 정지됐으니까요. XMAX는 이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타고 싶어도 탈 수 없고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주차장에 서서 비만 맞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오토바이를 적셨습니다. 핸들로, 시트로, 바퀴로 흘러내렸어요. 한때는 반짝이던 그 오토바이가 이제는 젖어서 칙칙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둘 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오토바이도 저도 쓸모 없어진 건가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가요? 7년 전에는 달랐습니다. 오토바이를 보면 힘이 났거든요. 오늘도 잘 부탁해. 그렇게 말하면 오토바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세요, 주인님.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켜졌어요. 주차장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XMAX가 거기 있었죠. 여전히 비를 맞으면서요.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옆에 다른 오토바이들은 커버를 씌우고 있었어요. 주인들이 보살피는 거죠. 하지만 제 오토바이만 홀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돌봐주지 못해서. 하지만 오토바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서서 비만 맞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비가 왔습니다. 밤새 내렸나 봅니다. 주차장에 물웅덩이가 생겼어요. XMAX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시트가 젖어 있었습니다. 미러에 빗물이 맺혀 있었어요. 머플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내려가서 닦아주고 말려주고 관리했을 거예요. 오토바이가 제 생명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생명줄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어도 소용없었어요. 계정이 막혔으니까요. 한때 희망이었던 것이 이제는 절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함께 달렸던 동반자가 이제는 버려진 존재가 됐어요. 대조가 너무 컸습니다. 7년 전 처음 샀을 때 그 오토바이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매일 아침 기대하면서 탔었죠. 오늘은 얼마 벌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요? 하지만 지금은 끝이었습니다. 비 맞는 오토바이를 보면서 제 인생도 끝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아팠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오토바이도 일도 희망도 다 끝났습니다. 남은 건 비만 내리는 겨울 날씨와 젖어가는 오토바이와 무너져가는 제 삶뿐이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작은 일로 계정이 정지되고 생계가 막히고 하소연할 곳도 없는 사람들이요. 50대 라이더가 쓴 글을 봤습니다. 손님 주소가 잘못 입력돼서 배달이 늦었는데 계정이 정지됐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일을 못했답니다. 결국 월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40대 배달 기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빗길에 넘어져서 다쳤는데 사고 신고됐다면서 계정 정지당했대요. 병원비도 못 내고 일도 못하고 빚만 늘었다고 했습니다. 다들 비슷했어요. 작은 일이 큰 재앙이 되고
시스템은 들어주지 않고 결국 개인이 모든 걸 짊어지게 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데이터만 봐요. 사고 발생 여부, 평점, 완료율, 숫자만 보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죠. 저는 7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게 데이터에 있어요. 완료율 98%, 평점 4.8, 사고 없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 작은 접촉사고가 기록되는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시스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규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사람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판단해요. 그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빠르고 일관되고 공정해 보이죠. 하지만 인간적이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유를 주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들, 비정규직들, 다들 비슷한 처지입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계약 해지될 수 있고, 계정 정지될 수 있고, 일 못하게 막힐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죠.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노조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고, 퇴직금도 없어요. 아프면 쉴 수 없고, 다치면 보상받지 못하고, 부당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고용된 것과 다를 바 없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하고, 회사가 정한 규칙을 따르고, 회사가 결정하면 쫓겨납니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탓받고, 사고 나면 책임지고, 손님이 불만 가지면 우리가 사과해야 해요. 하지만 회사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나이 든 노동자는 더 취약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60 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적거든요. 배달이나 퀵서비스가 마지막 선택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게 빼앗깁니다. 작은 실수, 사소한 사고, 그런 것들로 일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없고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도 없죠. 사회 안전망도 부족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어요. 저 같은 플랫폼 노동자는 해당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되려고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요. 재산이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합니다. 일 못하면 굶고, 아프면 참고, 힘들어도 혼자 버텨야 해요. 이게 옳은 일일까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65 노인이 생계 걱정하면서 떨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시스템이 효율적이면 됐습니까?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숫자만 맞으면, 알고리즘만 정확하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대로 끝나도 어쩔 수 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은요? 지금 30대, 40대로 이 일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저처럼 될 겁니다. 언젠가는 늙고 약해지고 작은 실수로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그때도 시스템은 똑같을 겁니다. 데이터만 보고 규정만 따르고 사람은 보지 않겠죠.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사회입니까? 효율은 높지만 인간미는 없는, 빠르지만 차가운, 공정해 보이지만 실은 냉혹한 세상이요. 저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목소리도 작고 힘도 없어요. 하지만 질문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만든 건데 왜 사람이 불행해집니까?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제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꿔주십시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큰 걸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일하고, 약 사고, 월세 내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삶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걸 규정 한 줄로 끊어버리더군요. 누가 제 하루를, 제 생계를, 제 존엄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소한 일 하나로 삶이 멈추는 게 정상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읽고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